이어서 2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1부에서 질문을 드렸듯이 이정우 선생님, 네. 자기가 왜 이제 저널리즘 관심을 갖게 됐는지 하고 이 공부하게 된 계기와 연결도 시켜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은 되게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재미가 없는데요. 그냥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특정 전공을 이제 정해서 공부를 시작했다기보다는 이제 신문 방송학이 이제 다양한 이제 분야가 있는데, 제가 저널리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기자라는 직업에 막연한 동경이 있어서 사실은 대학을 신방과를 갔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었지만 기자란 직업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널리즘 쪽으로 전공을 그렇게 정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당시에 하도 이제 디지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배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굶어 죽기 딱 좋은 저널리즘을, 그것도 굶어 죽기 딱 좋은 역사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할 생각을 왜 했냐고 이제 많이 나무라시기도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했던 공부들이, 역사적인 공부들이 지금 언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부 마지막에 정욱 쌤께서 주셨던 질문을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과거와 뭐가 달라졌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자들이 하는 일의 본질은 사실은 달라진 게 없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달라져서는 안 되죠. 벌어진 일들을 취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우선 저는 오히려 뉴스를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로부터 변화의 원인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도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도의 갭 차이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어떤 가정에서 신문 한 부 받아보고 9시 뉴스 한 편 보던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라고 하는 게 신문 내에서 내 기사가 일면에 가느냐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400개가 넘는 이제 제휴 언론사들이 쏟아내는 이제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의 뉴스 중에 이제 탑에서 포털 메인 화면 탑에서 5개 정도만 내려가도 사람들의 눈에 안 띄니까, 사실상 이제 매일매일 매 초 단위로 이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쨌거나 경제적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올드 미디어라고 해서 이제 매체, 종이 매체, 방송 매체가 이제 사양 산업이라고들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어떤 과업이라고 하는 건 리뉴얼이 돼서 매번 탑에 오를 수 있도록 뉴스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건이 그렇게 초 단위로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사들이 이제 뻔하고, 또 그럴수록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변화의 시작은 60년대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됐다고 보지만, 이제 기자라는 직업도 지성인으로서 또는 선비로서 이런 정체성보다는 이제 어느 순간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IMF 이후에 훨씬 강화됐다고 보는데, 셀러리맨화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젊은 기자들이 내부에서 오는 그런 어떤 압력들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쉬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초 단위로 갈급하게 생산되는 뉴스들이, 정제된 뉴스는 우린 신문에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신문을 더 이상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언론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 디지털이라고 하는 환경이 과거의 신문 뉴스나 방송 뉴스 이외에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내용의 저널리즘을 사실 실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이론적으로 분명히 그 기술 안에 존재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포털 초기에 저렴한 가격의 뉴스를 통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을 한 이후에 지금같이 이제 포털이 커질 줄은 언론들은 몰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포털이 뉴스에 가져온 가장 강력한 저주는 이제 뉴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언론사들이 개별적으로 자사 홈페이지나 자사 앱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유료 모델을 이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젠 더 이상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류 매체에서는 기사를 조금이라도 덜 쓸 수 있는 환경, 노동 환경을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히려 크지 않은 언론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만약에 해볼 수 있다면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종이신문, 방송 저널리즘 중심에서는 사실 독립언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디지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작은 언론, 그러나 어떤 주제나 기사의 양식 측면에서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훨씬 크기 때문에 주류 매체가, 주류 언론이 포탈로부터 단기간에 벗어나기 어렵고, 그래서 포탈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 이영희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디지털에 뿌리를 내린 상대적으로 작은 언론들, 그러나 독립적인 언론들, 뭐 이런 언론들로부터라도 좀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그들이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 역시 이제 포탈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은 뭐 정치권이나 학자들, 뭐 시민단체들 이런 데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2부에서 우리가 토론할 주제가 세 갈래로 지금 있는데 사실은 뭐 묶여질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면 다른 분들도 이제 1부에서 말씀하신 걸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영희에 있어서 저널리즘의 본질,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거를 이제 마무리로 말씀 더 해주시죠. 이정훈 선생님. 네, 저한테는 이영희 선생님이 어떤 이미지셨냐 하면은, 뉴스를 이제 단순히 출입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옮기는 뉴스가 아니라, 문서가 됐든 책이 됐든 학자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거치고, 아까 신홍범 선생님께서도 이제 다차원, 다면적인 취재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일종의 지식에 가까운, 상당히 지식에 가까운 형태의 뉴스, 저널리즘이라는 이미지가 저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 선생님의 저널리즘이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직접 같이 동시대를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식으로서의 저널리즘, 진실로서의 저널리즘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 탈진실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언론이 어떤 진실이나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급해 줘야 될 가치, 의무, 책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분들에게 그들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어떤 폭압적인 정치 권력에 저항하거나 권력이 감추는 진실을 드러내는 뭐 이런 식으로는 그렇게 어필을 만약에 강하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진실로서의 저널리즘, 지식으로서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이영희 선생님의 가치는 그들 세대에 맞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실 혹은 지식으로서의 저널리즘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신홍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 한번 더 요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영희 선생님의 저널리즘을 뭐라고 몇 마디 말로 규정하는 게 좋으냐? 시사적 저널리즘, 네. 그리고 이상주의적 저널리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영희 선생은 1971년 기자협회에 쓴 글에서 다시 이상주의자가 되자 라면서 지사로서의 기자상을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각오하고 진실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사적 언론입니다. 그러나 이영희 선생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는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진실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진실은 힘이 셉니다. 더 큰 진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의 힘을 통해 세계를 더 좋은 세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세상,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하는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 인간을 더 고결하게 하고 인간의 정신을 더 높이 들어올리는 세상, 더 진보된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언론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상주의적인 언론입니다. 언론사의 이익 따위나 추구하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사건을 다루는 그런 천박하고 타락한 언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압축적으로. 아까 최 교수께서 의관 얘기를 했는데요. 좀 다른 얘기로 하면 2008년인가가 아마 한겨레 신문 창간 20주년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창간 때 되면 뭔가 특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의 그 정신적인 원조인 그래도 이영애 선생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없이 그때 불려 나갔어요. 왜냐하면 뭐 제 위로 있던 선배들이 하나둘 다 나가 버리고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한겨레 편집에서 제가 이제 제일 뭐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는 이제 이영애 선생님께서 이제 이미 자기는 더 이상 지적 활동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뭐 손 놓으셨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에이 무슨 소리야 안 해? 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말씀 안 하셔도 좋으니까 어쨌든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이분이 이제 정말 의관 정제 딱 하고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그래갖고서 정말 잘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문에도 잘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영상도 뭐 크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인터뷰하게 되면 이제 좀 의례적인 질문도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진짜 정말 아까 또 저기 이 교수께서 인용하셨나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기자로서의 정체성과 학자의 정체성 뭐 그때도 이제 그런 질문 나왔던 것 같고 아니면 기자로서는 선생님은 이제 후배들한테 뭘 기대하냐 했더니 뭐 부지런한 기자, 뭐 공부하는 기자,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 기자는 가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에 두 개는 뭐 당연히 공감이 되지만 요즘 젊은 기자들한테 가난해야 되는데 이 말은 진짜 좀 참아할 수가 없고 근데 저는 하여튼 이영애 선생님 거 보면서 정말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 나는 뭐 피상적인 거를 보려고 그러지 않고 항상 밑에 바닥을 보려고 했다. 심층적인 걸 보려고 이제 바로 흘러가는 그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게 저는 뭐 이영애 선생님 그 어떤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영애 선생님이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정말 우리 한국 사회 기준으로 굉장히 특출한 거 하셨는데 이제 중국 관련 저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 근데 그 자료들을 어디서 언제 그거 다 씁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어디서 그런 계기를 얻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 중국 백성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에서 모택동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미 국무부가 왜 자기들이 이제 중국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 이제 백서를 내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백서인데 그게 한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건 무슨 볼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영애 선생이 처음부터까지 그걸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영애 선생은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 관련 글을 쓰면서 뭐 또 어떤 또 공격을 당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는 좀 느낌이 들고 저는 이영애 선생이 뭐 당연히 일본 관련 책도 무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거의 이 드러나는 인용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뭐 그런 책을 안 봤다 그럴까 아니면 좀 뭔가 좀 그 부분은 조금 좀 감춘다는 좀 느낌이 들었고 요 관련해서 저는 뭐 이것도 아마 이영애 선생님 정신하고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제가 그 2007년에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인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구성이 되고 나서 이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무슨 그 규명에 대한 사건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 부일 정확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인혁당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 마지막까지 공식 발표를 못한 게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복잡했냐 하면은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치고 발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속 견제가 들어왔어요. 아, 그거 옛날에 한일 간에 그거 다 덮기로 했는데 니네들 이제 와서 진상 발표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하고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본에서 이제 청와대 쪽으로도 가고 뭐 외무부 쪽으로도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교동 쪽에서 압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신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아, 그때 얘네들이 나를 저기 뭐 그 뭐죠? 그 저기 현해탄이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이제 거기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위대비인가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명확치가 않다. 왜 그거를 제대로 안 밝히냐. 그래서 또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아, 일본은 자기들이 이제 주권을 침해당한 거고 그래서 일본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당연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국지잖아요. 자기 나라에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와서 정말 백주에 어떤 뭐 외국 정신을 이제 납치해 간 건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도대체 일본이 이거를 왜 거부를 하는지 왜 발표하지 말라고 압력하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제 그거 취재하려고 일본에 갔었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이제 어느 한 분이 일본에서 어느 한 이제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다. 같은 한일 간의 정치적 결착인 같은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당히 잘 썼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야 그래도 그 한 번에도 좀 보고 가야겠나 하고 봤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제가 더 이상 취재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쿠르노 요시마사라고 그 당시 마인즈 신문 이제 이 서울 특파원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특파원으로 하면서 아마 신선면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쫓겨나시고 나서 같은 1973년부터 76년까지 특파원을 했는데 그 당시 한국의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엄청난 이제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자기가 송건호 선생 동아일보에서 편집국장 사표 낸 것도 자기가 특종했다 그러고 아니면 이제 납치 사건 났을 때도 아마 바로 본사에서 연락이 가니까 자기가 이제 동교동에서 가장 먼저 도착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항은 일간의 이제 기자를 포함해서 그래갖고 이 양반이 이제 일본에 돌아가고 나서도 그거를 밝히려고 무지 노력을 해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신문이 이제 본사가 4개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오사카 본사에 편집국장을 했었고 나중에 또 어느 무슨 지역신문의 사장까지 하는데 그때도 계속 이 관련 기사를 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비밀이 많아서 관료들이 얘기를 안 해요. 퇴직한 후에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큼 친해지게 되면 술 따면 에이 그러면 이거 당신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제 뭔가 얘기하는데 일본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한국은 지금 어찌 30년마다 외교문서 공개를 하나요? 공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저는 뭐 따져보지 않았는데 하여튼 거의 뭐 중국 백서 크기만한 뭔가 공개가 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 일본 통틀어서 그거를 처음부터까지 유일하게 본 사람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 양반은 지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것들이 거기에 대부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책을 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그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외무부에서 문서 내잖아요. 외무부 출입 기자가 무슨 뭐뭐뭐 공개했다고 해서 땡 하고 끝났을 거거든요. 그거로는 아무도 취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뭐 김정은 사건은 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이영애 선생님 어떻게 보면 뭐 가르침이라 그럴까 유산이라 그럴까 그거 관련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거 그런 거는 정말 무슨 뭐 정말 표피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있게 되면은 그 자료가 아무리 방대하건 뭐하건 간에 그거를 끝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말 끈기 그리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좀 거기 학식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준현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는 그냥 안가주몽으로서 저널리즘이란 말로 이미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은 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지적 개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보통은 이제 우상타파나 금기타파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우상을 막 찾아서 일부러 금기를 찾아서 그거를 깨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일부러 이제 금기시 되는 것, 우상시 되는 것들을 크건 작건 찾아가지고 깨뜨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어린아이적인 모습들도 되게 강하고 굳이 말하면 이제 프로보커터적인 요소거든요. 이게 자극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는가를 보기보다 일단 뭔가 이렇게 금기시 되거나 뭔가 우상시 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냥 깨겠다라고 하는
요즘에 탐사 보도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서요. 저는 그게 아니라 지적으로 탐구해 나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걸 쭉 찾아갔더니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하필 우상이었고 그게 하필 허위였다는 거죠. 그걸 돌파해내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고 대부분은 그 앞에서 멈추거나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내는데 이걸 더 하려면 돌파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가 우상을 깨고 금기를 깨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전형적으로 저는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분의 모습에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신의 위치는 중산층 내지 그 학식으로 치면은 좀 더 엘리트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지만 그렇게 해서 바라봤더니 계급 구조가 보이고 부주류의 구조가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러면 아직은 깨어나지 못한 민중 쪽을 선택해서 그들이 나와 같은 영역 안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시대적 존재로서 유기적 지식인을 기회했던 거고 그것의 배경에는 저는 휴머니즘이 당연히 깔려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의 역량, 이성적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먼저 깨줌으로써 나머지 인간들이 그 스스로 해방해서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올수록 만들어주는 인간에 대한 신뢰, 인간 역량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이제 감성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이영희에 있어서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뭐 그것도 정리돼서 본인이 얘기하신 게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억 인과의 대화를 보면 거기 선고의 원칙을 본인이 밝혀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쓴 것이냐, 데이터가 중심이 된 글이냐, 주류 지식인의 글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스폰서가 있느냐 여부를 봅니다. 스폰서가 있는 건 제외했다는 거고요. 왜 주류 지식인을 보느냐? 특정하게 편중되지 않은 것을 보려면 당대의 주류의 의견이 더 대표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공안의 어떤 추적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했을 텐데요. 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계 얘기를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영희 선생한테 영향을 준 지식인을 보자면 노신하고 사르트르일 텐데요. 루탕 모테르는 늘 보셨고 노신의 그 철방 개념이 사실 경계를 확장해서 결국 인간을 해방시키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것이 이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본 면이 있는 거고, 사르트르는 이제 투사하는, 자기 계급을 선택해서 투사하는 그런 지식인 모습을 얘기한 것이 이영희 선생의 저널리즘 정신의 근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토론할 게 세 가지인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지금 이정훈 선생님이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게 환경 변화란 말이에요. 네. 그럼 글로벌 디지털 그리고 언론의 폭발이죠. 이제 다 언론이 됐고 과거처럼 소수 언론에 의해서 여론과 의견과 정보가 공급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역할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시대에 언론인들은 어떤 자질과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될까? 요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예.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과 이제 구분이 되려면 이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직업과 우리 직업이 어떻게 다르냐가 이제 최소한 스스로로부터 이제 선명해질 필요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유사 저널리즘이 굉장히 창궐을 하니까 과거에 기자가 했던 일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점점 정통적인 기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의 범위가 겉으로 보기 이제 좁아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기자 비슷한 짓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지금 현재 스스로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자 60%, 학자 40%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도 싱글한 학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대에는 기자가 사실은 반은 기자 같고 반은 학자 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사 저널리스트 또는 유사 저널리즘을 하는 사람과 기자들의
자질에 있어서 가장 큰 구별 지점은 무엇이 돼야 되냐. 저는 사실은 학자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자질이 한 40%, 50%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인 안 된 이야기들이 이제 혐오나 분노의 모습을 취하면서 욕망 형태로 마구 돌아다니는 디지털에서 뭔가 깨름칙한 사람들이 뭐 한겨레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들어와야만 한다면 왜 한겨레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될까?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것과 이제 다른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그 정보 자체의 피상적인 속성이나 속보 같은 것으로 굳이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필요성은 못 느낄 테고 그러면 책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뭔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줄 수 있는 서비스 그게 지금 현재 시대에 기자와 기자 비슷한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경계선이 아닌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학자 40%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 기자들의 하루하루 생활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부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딴 게 아니라 어쨌건 간에 기사를 지금보다는 훨씬 덜 쓸 수 있는 구조, 노동 환경을 어떤 식으로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자질은 이제 단기간에 갖추기는 쉽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조금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그런 독립 언론 중에서 요즘 이제 북저널리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깊이 조금 느린 것 같지만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간 뉴스 같은 것들을 단편 소설 또는 손바닥 장자 장편 소설 정도 분량으로 뭐 한 달에 하나 두 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유료 회원들에게 이제 보내주는 서비스 같은 형태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디지털 시대에는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이영희 저널리즘의 정신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되돌아보고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 기자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준희 선생님, 지금 어차피 구조가 바뀌었어도 저널리즘은 기자의 롤이고 존재 의무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래 지금 기자들을 봤을 때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예. 지금 이제 기자들의 다수의 문제는 당연히 이제 그 뉴스 가치에 대한 판별력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뉴스 가치 핵심의 경우 주목분이 없는 거니까 지금은 그리고 그거를 유능하게 잘하는 기자들 굳이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럴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거든요. 바이럴한 건 이제 전염력이 높은 이제 그런 기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선정적으로 주목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어디로 퍼지기 좋고 퍼날라지기가 좋은 그런 기사를 쓰는 게 요즘 기자들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역량처럼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힌트를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막무가내로 무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역량이지만 이 역량이 현재의 저널리즘의 어떤 산업적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게 대중적 정서를 파고들면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실 요즘 쓰는 게 이제 보통 SNS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한번 돌아가지고 쭉 취재해가지고 쓰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 사실 스노우든 케이스라든가 위키릭스 같은 그런 케이스, 어산지 같은 케이스 보면 해커가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데이터만 쫙 모아서 까도 굉장한 폭로성을 갖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 어떻게 이제 현재 저널리스트가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과거에는 그냥 출입처라든가 취재로서 이제 됐다면 지금은 사실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해커처럼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면 해커를 동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커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신의 취재력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스노든이나 위키리스 같은 경우도 주요한 언론들과 함께 협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했던 거란 말이죠. 그것의 뉴스 가치에 주목하고 그거를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공개하는 건 어떤 과정을 겪었던 것. 거기에 공신력을 부여했던 것. 여기에 이제 지금의 저널리즘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정보를 그냥 SNS 말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거를 쭉 받아오면 실제로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제 소스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죠. 근데 결국은 취재력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사실 검색 능력만 갖출 수 있으면 기사를 쓸 수 있는 현재 조건에서는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것들을 한 단계 더 들어가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전통적인 기자의 취재력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이럴하고 연결된 게 스토리텔링인데요. 요즘에 그 TV 같은 데서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는 프로그램인데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박정희를 암살하러 침투했던 그 침투 사건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보기 싫어하는 게 그 화자가 정보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갖추지 않았는데 대본을 가지고 다만 말하는 능력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 대중들은 사실 그걸 잘 안 보죠. 화자가 그거에 대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능력을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하지만 만약에 정보에 대한 확고한 어떤 자신의 취재력이 있고 그거를 텔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달라 보일 거라는 거죠. 굉장히 껍데기로 얘기하는 존재와 분명 알고 얘기하는 존재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취재력을 갖추고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되게 전파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바꿔내는 게 이제 플러스 돼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래서 지금의 저널리즘은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네트워킹 능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일종의 프로젝트 매니저고 정보 큐레이터고 일종의 내비게이터고 이런 건데 정보를 비슷하게 요구하는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이 커뮤니티들에 있는 개인들의 전문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조중에 그 일반인들은. 근데 이들의 일반인들의 전문성을 묶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뉴스 가치가 있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가디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세계 탈세 같은 것들을 쫙 추적하면서 했던 그런 방식인데 수십만의 커뮤니티가 모여서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핵심적인 스토리로 바꿔내는 능력 이게 이제 현대 저널리스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자신이 모든 걸 취재하고 자신이 꼭 쥐고 있다가 단독으로 터뜨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역할을 분담시켜서 그걸 최종적으로 묶어주는 그런 매니저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